16세기 중반 이탈리아 지역의 유명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전기를 작성하면서 그를 가리켜 그가 어떠한 방향에 관심을 가지든 그의 탁월한 재능이 가장 어려운 일들을 손쉽게 통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재다능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분야에 깊이까지 있다는 평가는 이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괴테는 다빈치를 가리켜 모범적 인간이라고 평가했고, 프로이트 역시 전 분야적 천재라고 다빈치를 극찬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발뻗쳐 있는 천재라는 이런 인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다빈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빈치가 예술적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 지리학, 건축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생아이면서 왼손잡이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였을 정도로 중세의 끝 무렵에 사회의 소수자에 속하면서도 여러 업적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다가올 새로운 시대, 즉 초기 근대의 모범적 개인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빈치에 대한 여러 찬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빈치가 실제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모나리자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위치한 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피렌체에서 영향력 있는 법률가였는데 빈치에서 농민 출신의 여성과 혼외 관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생아였던 아들을 피렌체로 데려가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 그에게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17살이 되어서야 그림 그리는 법을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스승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스승과 함께 자신의 첫 작품인 수태고지를 그렸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에서 이미 훗날까지도 다빈치의 그림에 남아있는 화풍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완성도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화가로서의 빠른 커리어 상승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스승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스승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소한 작품 의뢰들을 받기는 했지만 이는 대부분 영향력 있는 법률가였던 아버지의 인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재의 대명사로 불리는 다빈치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고의 시기를 보냈던 셈입니다. 게다가 24살이 되었을 때 피렌체의 정부는 다빈치를 동성애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가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남성 모델을 상대로 매음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0살이 되는 1482년 밀라노의 공작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인물 밑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 밑에서 다빈치가 일할 분야는 예술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과는 무관해 보이는 무기 개발 분야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던 밀라노는 베네치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스포르차는 사용 가능한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군사 비용에 쓰고 있었을 정도로 전쟁에 진심이었습니다. 스포르차에게 보내는 일종의 지원서에서 다빈치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발명품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빈치는 이런 발명품들을 자신있게 밝혔는데 매우 가볍고 튼튼한 다리, 무수히 많은 종류의 공성무기, 절벽 위에 위치한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 연기를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폭격법 등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 지원서를 통해 밀라노에서 취업에 성공한 다빈치는 처음에는 정말로 새로운 무기를 디자인하는 일을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본 이들로부터 여러 작품에 대한 의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출생에 관한 그림을 의뢰받기도 했고 공작의 말탄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동상은 실제로 제작되지는 못했는데 전쟁에 몰두했던 공작이 필요한 동을 대포를 제작하는 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는 더 나아가서 공작을 위해 즉석에서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외교 행사가 있을 때면 의전에 필요한 각종 장식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면 무도회에 사용될 가면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분야의 일들을 도맡아서 했지만 다빈치는 이 시기에 자신이 평생 동안 작성할 연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계속 작성되었던 이 일지는 13,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이 일지는 그가 죽은 후 여러 지역에 나눠진 채 보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6,000쪽은 소실되었습니다. 1994년 빌 게이츠가 이 중 일부를 3천만 달러에 구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이 일지에서 개인적 내용은 거의 쓰지 않았고 대부분을 자신이 연구한 내용들로 채웠습니다. 또한 다빈치가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장기간 연구하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때로는 일관성 없이 다뤘다는 것도 이 일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르키메데스의 글들을 라틴어로 번역된 것으로 읽으려고 했고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을 발췌해서 필사해 놓기도 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방식과는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들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업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때로는 체계적이지 않아 보이는 관심과 독창적인 글쓰기 방식은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그가 어떻게 혼자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나갔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집중했던 글쓰기와 문학에 비해 비교적 홀대받았던 예술 분야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기도 했는데 다빈치에 따르면 예술가는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을 맡았고 이 때문에 그의 작업은 신의 그것과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정신은 신의 정신을 모방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사람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근육이 어떤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움직이는 사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499년 스포르차가 전쟁에서 패배하자 다빈치는 피렌체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거주하기까지 했는데 야간에는 교회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시체 해부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악취로 인해 구토를 계속하면서도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해서 30개가 넘는 해부도를 그렸습니다. 인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근육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시체까지 해부한 그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술을 하는 데 있어 지독하게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습니다. 한 동시대인은 다른 이들이 경외감을 갖는 작품에서 다빈치는 오류를 찾아낸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한 번 집중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은 채 한 번도 손에서 붓을 떼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릴 때도 있었고 한 번 이렇게 힘을 쏟아내고 나면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디자인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다빈치는 실전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발명했다고 생각한 무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비행에 대한 다빈치의 관심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안 끝에 그는 인간의 근력이 비행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렌체의 한 관리는 다빈치가 항상 큰 돈을 수임료로 받고 나서 실제 제작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습니다. 1513년 그의 명성이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었을 때 미켈란젤로와 라파엘과 함께 로마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둘은 교황청으로부터 여러 작품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 인물은 항상 시작하지도 않고 완성된 작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한다고 불평했는데 이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런 성향은 실제 완성된 작품 수에서도 드러나는데 명성에 비해 적은 수의 완성된 그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40년 가까이 그림을 그렸지만 완성된 것은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까지 모두 합쳐도 20개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관광객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들르면 줄을 서서라도 꼭 구경하는 모나리자까지도 그 스스로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정작 작품을 의뢰한 인물은 이 그림을 끝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빈치는 교황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교황과는 달리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그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왕의 수석 화가 겸 공학자 겸 건축가 자리를 주고 앙부아즈라는 지역의 성에서 1519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면 그가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였지만 그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 스스로를 염두에 둔 말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말이 그를 가장 잘 묘사한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국이 분열될 때 쇠퇴하는 것처럼 정신 역시 너무 많은 주제에 몰두하면 약해진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규정되지 않은 것들 속에서야 정신은 새로운 발명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 다가올 근대적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